드디어 나폴리의 김민재 영입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어제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메디컬 테스트를 끝마쳤고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나폴리와의 계약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나폴리는 페네르바체에게 김민재의 바이아웃이었던 2천만 유로, 하나로 치면 266억 정도를 두 번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민재의 계약 기간은 기본 계약 기간 3년에 추가로 나폴리가 원할 때 2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 나폴리가 김민재의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5년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연봉은 하나로 치면 33억 정도의 금액이고요. 김민재 선수의 연봉이 팀 내에서는 네 번째로 높은 연봉인데 연봉의 규모만 봐도 나폴리가 김민재의 영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김민재 선수의 계약 조건에 바이아웃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바이아웃은 4,500만 유로, 하나로 치면 약 600억 정도의 금액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바이아웃은 2시즌 이후부터 발휘되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민재의 바이아웃은 세리아 내에서는 발휘되지 않고요. 해외리그 한정 바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나폴리가 세리아 내의 경쟁팀들에게는 김민재를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바이아웃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아웃 금액이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는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나폴리 입장에서도 충분히 김민재가 바이아웃으로 팀을 떠났을 때 충분한 이적료를 챙길 수 있는 바이아웃을 설정해 놨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폴리가 프리시즌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빠르게 선발로 나설 수 있는 컨디션을 회복하느냐, 그리고 나폴리 전술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 이 문제가 있을 텐데 당장 나폴리가 오늘 새벽에 데미스로프로와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에는 아마 김민재 선수가 나오기에는 힘들 것 같고 8월 1일에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인 마요르카와의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아마 김민재 선수가 데뷔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요르카와의 경기에 이어서 그 다음 주에는 8월 7일에 에스파뇰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고요. 마요르카와 에스파뇰 두 경기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세리에아가 개막하면서 8월 16일 베로나와 리그 1라운드 경기가 있는데요. 프리시즌 경기가 사실상 김민재 선수에게는 두 경기밖에 남지 않았고 그리고 곧바로 세리에아가 개막하기 때문에 김민재가 빠르게 나폴리의 전술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 이적 사가가 계속되면서 영상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이적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폴리의 스쿼드를 봤을 때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확고한 주전으로 플레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일단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나폴리의 센터백 자원을 살펴보면 현재 라흐마니, 웨스티고르, 주앙 제주스 이렇게 3명의 센터백 자원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라흐마니는 지난 시즌 쿨리발리와 함께 포백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주전 센터백 라인을 형성하던 자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흐마니는 다음 시즌도 주전 센터백으로 플레이할 것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앙 제주스와 웨스티고르는 아마도 백업 센터백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앙 제주스가 쿨리발리가 네이션스컵에 차출되었을 때 나름대로 주앙 제주스가 쿨리발리의 대체자 역할을 잘 해줬는데 그래도 이제 쿨리발리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주앙 제주스는 주전 자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주앙 제주스는 왼쪽 센터백 자리에 백업 자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웨스티고르 같은 경우에는 이 웨스티고르가 왼쪽 오른쪽 중앙 수비수를 다 볼 수 있는 자원인데 웨스티고르는 영입될 때부터 사실상 백업 자원으로 영입되는 것이 유력한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는 주앙 제주스가 백업 자원으로 있으니까 웨스티고르는 오른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서 라흐마니의 백업 자원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포백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는 라흐마니가 주전 센터백, 그리고 백업 자원으로는 웨스티고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왼쪽 센터백 자리에는 백업으로 주앙 제주스가 있는 상황인데 당연하게도 이제 쿨리발리가 왼쪽 중앙 센터백 주전이었으니까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김민재를 영입하는 것이라면 당연하게도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 자리에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라흐마니가 부상이나
뭐 컨디션 이슈가 있어서 빠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김민재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위치에서 뛰든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의 핵심 자원으로 분류가 되면서 영입된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폴리의 이적이 좋은 것은 나폴리의 전술에 김민재 선수가 아주 어울리는 자원이다. 뭐 지난 시즌에 나폴리의 전술을 살펴보면 스팔레티 감독은 4-2-3-1 전형을 주로 사용하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4-2-3-1 전형에서 스팔레티 감독은 지난 시즌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었던 인시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시녜가 나폴리에서 주전 공격수로 뛰기 시작할 때부터 나폴리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 반대편에 있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인시녜의 패스를 받아주는 이러한 패턴이 나폴리의 전형적인 공격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인시녜가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끌고 들어오고, 이때 반대편에 있는 측면 공격수가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인시녜가 타이밍에 맞춰서 패스를 보내주는 플레이, 이것이 지난 시즌에도 스팔레티 감독의 전술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나폴리의 공격 패턴이었고요. 이렇게 인시녜가 중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인시녜의 뒤에 있는 왼쪽 풀백은 공격할 때 인시녜가 비워둔 왼쪽 측면으로 빠르게 올라가주는 플레이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시녜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갔을 때 마리오 후이는 언제나 측면으로 빠르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후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는 디로렌초는 중앙으로 살짝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수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디로렌초, 라흐마니, 쿨리발리 이렇게 3명의 3백이 만들어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쿨리발리 입장에서는 왼쪽 측면 공간을 사실상 커버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역할이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경기 장면을 보면 마리오 후이가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을 때 쿨리발리가 왼쪽, 디로렌초가 오른쪽, 그리고 중앙에 라흐마니, 이렇게 후방에서는 3백이 형성되는 장면들이 자주 나왔었고요. 이렇게 마리오 후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수비할 때는 당연하게도 내려오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3백이 형성되어 있을 때 쿨리발리는 마리오 후이의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스팔레티 감독이 4-2-3-1 전형을 쓸 때 이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되는 앙기사와 파비안 루이스 두 선수 중 한 명이 공격할 때 살짝 올라가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쿨리발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마리오 후이의 뒷공간을 커버해야 되기도 하지만 중원 싸움에도 가담해주면서 미드필더가 수비 부담을 조금 덜고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쿨리발리가 높게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쿨리발리가 전방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나폴리가 세리아 내에서 강팀이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3백을 형성할 때 좌우 중앙 수비수가 올라가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주는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쿨리발리가 그러한 역할을 지난 시즌 잘 수행해줬습니다. 나폴리가 전방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할 때 쿨리발리가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상대 공격수를 강하게 압박해주는 장면이 자주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쿨리발리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장면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김민재가 바로 지난 시즌 페네르바체에서 이 쿨리발리가 수행했던 역할과 정말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것이겠죠. 이 페네르바체가 지난 시즌 시즌 중반까지는 3백을 쓰다가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4백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 4백을 쓸 때 김민재 선수가 왼발 오른발 양발을 다 잘 쓰는 선수라서 4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로 김민재 선수가 나오는 시간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로 김민재가 나왔을 때 재미있었던 점은 페네르바체의 왼쪽 풀백이 아주 공격적인 역할을 맡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앞에 위치한 중앙 미드필더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라서 공격할 때 높게 올라가는 장면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나폴리의 전술처럼 페네르바체도 자연스럽게 왼쪽 풀백이 올라가고 중앙 미드필더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3백이 형성되면서 김민재가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로 뛸 때가 많았고요. 이렇게 왼쪽 풀백이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속도가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페네르바체가 자연스럽게 이 3백이 형성되면서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었고, 이때 김민재의 역할은 왼쪽 풀백의 수비 가담이 늦어질 때 왼쪽 측면을 커버하는 역할이었다. 나폴리가 페네르바체에서의 김민재의 활약상을 보고 나폴리와 페네르바체가 전술적인 유사점이 있는 동시에, 그리고 김민재가 쿨리발리의 위치에서 뛰면서 충분히 좋은 역할을 보여줬다는 것을 보고 나폴리가 김민재의 영입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에서 자신이 지난 시즌 했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시즌에 이제 나폴리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던 인시녜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왼쪽에 흐비차라는 공격수가 새로 영입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흐비차가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선수라서 프리시즌 경기를 봐도 흐비차가 볼을 받았을 때 측면 지역으로 빠르게 뛰어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살짝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오시멘과 투톱처럼 플레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흐비차가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 풀백으로 뛰고 있는 후이, 그리고 이제 후이의 대체자로 올리베라라는 좋은 풀백이 영입이 되었는데, 어떤 선수가 나오든 당연히 흐비차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이때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플레이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중앙 미드필더 중 한 명이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풀백으로 뛰는 디로렌초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김민재가 자연스럽게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로 뛰게 될 텐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의 역할은 왼쪽 측면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 중원 지역까지 올라가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역할까지 수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당연히 올라오는 빈도가 높다 보니까 김민재가 올라와서 패스까지 전달해주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펴본 것처럼 김민재 선수의 이제 나폴리에서의 역할은 페네르바체에서 뛰었던 역할과 정말로 비슷한 역할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의 전술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적응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어찌됐든 이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라는 정말 세리아 내에서도 강팀으로, 심지어 주전 센터백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김민재 선수는 유럽 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센터백 자원이 되었다. 다음 시즌에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를 같이 또 지켜보면 또 재미있는 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